하와이는 지구의 속살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5,000km, 아시아 대륙에서 6,000km. 태평양 한복판.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흙 한 점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어느 날 불쑥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섬. 불타는 낙원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제도를 이루는 여러 섬들 가운데 유난히 큰 섬이 있습니다. 빅 아일랜드. 크기로 따져도 하와이 제도의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마우나케아와 마우나로아, 그리고 지구상의 활화산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화산으로 분류되는 킬라우에아가 이 섬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해발 1,200m, 두 개의 분화구에서는 지구 내 미지의 지하 세계에서 솟구쳐 오른 마그마가 끓고 있습니다. 유유히, 그리고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용암은 빅 아일랜드 섬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비록 지금은 화산석으로 뒤덮인 황무지에 불과하지만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이 지나고 난 뒤 언젠가 이곳은 숲이 우거진 비옥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드르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 놀래가지고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이제 지진 같은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이때까지. 그냥 뭐 우리가 잘나고 이제 이 준비하고 있다가 뭐시 쾅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바람에 지진이라고는 생각 못 했고, 그냥 밑에 무슨 이제 가스통이 뭐 폭발하는 것 같다, 막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몸이 거의 조금 들썩 정도, 예. 소리도 좀 외부 컸죠. 예. 쿵 하고 지나갔으니까요.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규모 4.9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분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서해에서는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새벽 3시 규모 3.5의 1차 지진을 시작으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오늘 하루 10여 차례 지진과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너무 놀랬죠.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포소리에 민감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은 포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저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옥이 있었는데 무너져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를 복원을 한 거죠. 사람들은 저녁밥을 짓고 있었죠. 전쟁에도 끄떡없던 홍주성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진 겁니다. 좀 그래도 좀 단층집이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었는데 좀 시내 쪽으로 이제 2층 이상 이렇게 있는 집들은 균열이 가고 심지어는 이제
반파 이상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규모 5.0, 무너진 건물 100여 채, 부서진 건물 1,100여 채. 홍성군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12곳이 붕괴됐습니다. 부상자가 2명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는 당시 돈으로 4억 원 이상. 성벽은 새로 보수를 했지만 지금도 홍주성에는 군데군데 지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랫부분하고 이쪽하고 색깔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색깔 틀린 부분이 그 당시 지진 피해로 일부 넘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완전히 다시 이제 쌓느라고 색깔이 틀려졌다고 보시면 되죠.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1978년 10월에 시작된 지진은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모두 7차례나 이어졌는데 모두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이었습니다. 신라 왕국의 천년 수도 경주. 경주 남쪽에 자리 잡은 남산의 한 끝자락에서 이상한 불상이 발견됐습니다.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모양새가 보기에 흉해서였을까요? 천막을 둘러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놓았습니다. 높이 6m, 무게 70톤. 이 불상은 왜 쓰러져 있을까요? 불상의 추정 제작 연도는 8세기 후반. 서기 750년에서 8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불상의 원래 자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2m쯤 떨어진 곳에 높이 10여 m쯤 되는 바위 절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상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70톤이 넘는 거대한 불상이 10m나 움직였던 이유는 뭘까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 권 제9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공왕 13년 봄 3월 경주에 지진이 났다.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 되었다. 서기로는 779년. 이때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최대 지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의 지진 규모로 환산하면 규모 6에서 7 정도라는 게 지진학자들의 소견입니다. 2010년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IT 지진이 리터 규모 7.0이었으니까 당시 경주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을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기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 사실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했다고 기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역사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얼마나 큰 규모의 지진이냐, 그것은 역사 지진 기록을 현재 추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오차는 있지만은 과거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 자체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왜 하필 경주였을까요? 전성기 시절 인구 100만을 헤아렸다는 인구 밀집 도시 경주에 왜 지진이 발생했을까요?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야산에서 단층이 발견됐습니다. 수렴 단층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단층은 횡으로 압력을 받은 왼쪽의 상반지층이 오른쪽의 하반지층을 밀고 올라간 전형적인
역단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층을 중심으로 다르게 봤더라고요.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진 단층의 경계면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여기 밑에나 땅 위로 드러난 노두의 규모는 작지만 땅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단층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거대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활동을 했던 단층에 응력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그것이 이 탄성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탄성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갑자기 해소가 되면서 탄성이 풀리면서 변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지진, 그렇게 나오는 것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단층이 되는 거죠. 수렴 단층에서 차량으로 10여 분을 달리면 또 다른 단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주시 외동면 입실리 입실 단층. 26만 년에서 28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층은 안산 암층이 주변의 화강 암층보다 7m가량 튀어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제4기 단층들이 대부분 역단층 형태인 데 비해 이 단층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 주향 이동 단층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단층들 가운데 가장 활동성이 뛰어난 단층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된 제4기 단층들이 우리가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단층이죠. 그런 울산 단층 주위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단층 역시 울산 단층 주위로 발달했으면서 울산 단층하고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지진이 발생한다면은 상당히 이 단층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단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한복판에도 거대한 단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곡동 왕산 단층입니다. 20여 년 세월이 지나는 사이 이제는 식별하기조차 힘들어졌지만 이 단층은 국내에 현존하는 4기 단층 가운데 땅이 움직인 거리가 가장 긴 단층입니다. 절벽에는 지층을 왼쪽 위 45도 각도로 자르는 단층면이 지나고 있습니다. 단층면 오른쪽 지층은 압축력을 받아 왼쪽 지층에 비해 무려 28m나 미끄러져 올라갔습니다. 수직으로는 16m가 솟아오른 겁니다. 10세기 초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이나 수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온 동북아시아의 대도시. 경주는 단층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역사 지진 자료라든지 단층 자료를 이용을 하는데 그 자료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면 리트기면 7 정도의 지진이 300~400년의 긴 주기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이곳에 고려사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고려사 오행 부분에는 지진에 관한 기록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고려 현종 16년 1025년에는 지금의 경북 성주군인 영남도 광평과 경북 달성군인 하빈 등 10개의 현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임신일과 을해일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고 7월에는 경상도 경주와 상주, 충청도 청주, 경상도 안동과 밀양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10여 개의 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정종 원년인 1035년 6월에는 수도인 개경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2달 뒤인 8월 개경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합니다. 고려사는 지진 당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인 9월에는 경주를 포함해
19개 주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듬해인 정종 2년 1036년 6월에는 개경과 동경, 상주, 경기도 광주, 강원도 안변군 등에 지진이 발생해 집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동경에서는 지진이 사흘이 지난 뒤에야 그쳤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8월 무진일에는 동경 관내의 여러 고을과 금주, 밀성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하늘의 그 변화와 땅의 괴이한 현상은 이게 임금의 그 수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고려사에는 요 오행지 지진조뿐만이 아니고 왕의 연대기인 그 세가 본기편에도 그때그때 발생한 시일에 맞게 기록해 놓고 있어서 당시에도 요 지진 발생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말 우왕대의 지진 기록도 눈길을 끕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소리가 수레와 말이 달리는 것 같았다. 담장과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몸을 피했다. 이에 우왕이 이 지진은 하늘이 요동을 무너뜨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화산 분화 활동 기록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한라산 4곳에 구멍이 나면서 붉은 물이 솟아나더니 닷새 만에 그치고 그 물이 모두 와석이 되었다. 제주도의 상서로운 산이 바다 가운데서 솟아났기에 대학 박사 전공지를 보내 살펴보게 했더니 탐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의 높이는 100장이 넘고 둘레는 40리가 넘었으며 초목은 없고 바라보면 석류황과 같기에 사람들이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다. 오늘날 휴화산으로 되어 있는 그 한라산의 그 화산 폭발 기록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로 들어서면 한반도의 지진은 더 잦아집니다. 건물이 붕괴됐다는 기록도 곳곳에 눈에 띄고 지진이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중종 13년 서기 1518년 5월 15일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 소리처럼 커서 사람과 말들이 모두 대피하고 담장과 성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늙은이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이틀 뒤 5월 17일 황해도의 지진에는 집들이 모두 흔들렸는데 6월 초 8일까지 잇따라 지진이 났다. 영조 때에는 지진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덕산고을에 지진이 나서 죽은 자가 있었다. 조선 중종 때만 등장하는 지진 기록만도 88건, 조선 세종 때는 57건, 영조 때는 41건, 숙종 때는 무려 164건의 지진 기록이 등장합니다. 판 내부의 지진, 우리나라가 판 내부 지진 않습니까? 이런 데는 1000년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1000년 그 오더를 두고 지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15, 18세기는 굉장히 지진이 활발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좀 약한 편인데 15, 18세기 경우는 말이죠. 홍성 규모의 지진이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나온 때가 있었어요.
꽃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자유와 낭만, 그리고 젊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오랫동안 미국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 금문교. 동화 같은 도심 전차, 케이블카. 그리고 바다 동물들의 낙원, 피셔맨즈 워프와 안개에 휩싸인 태평양의 수평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샌프란시스코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지진 때문이죠.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규모 8.3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지속된 시간은 불과 40초. 그러나 피해는 상상 밖이었습니다. 목조 건물은 산산이 무너졌고 전차 선로와 거리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74시간 동안 넘게 계속되면서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샌프란시스코 시민 40만 명 가운데 3분의 2는 집을 잃었습니다. 대지진 발생 이후 14개월 동안 153차례의 여진이 이어졌고 지진으로 벌어진 단층의 양쪽 면이 7m나 이동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지가 인구 밀집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In terms of the next 30 years, there's about a 65% chance that we'd have another large earthquake in California. There's different probabilities for different faults in California. And this we know from our historical record, which we've been recording for the little over the past century, and then also from trenches dug into the ground. We can look at the paleoseismic record and see that large earthquakes have a repeat period over time, and so we're pretty confident that one is coming with a 65% confidence level in the next 3 decades. 이 아름다운 도시에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걸까?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존재가 확인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활성 단층 가운데 하나죠. 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경계로 태평양파는 북서쪽으로, 북아메리카파는 남동쪽으로, 북미 대륙의 서쪽 해안과 거의 평행하게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4기 지층이 시작된 2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동거리는 9,000m. 지난 3천만 년 동안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면 무려 560km에 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는 단 40초 만에 7m를 움직인 겁니다. San Andreas Fault in California is about 1,600 kilometers long, and we hope that the fault is divided into 2 big sections which can have large earthquakes about of magnitude 8. So there could be a Northern California earthquake of magnitude 8 or a Southern California earthquake of magnitude 8. If we're very, very unlucky, it could go from one end to the other, and then it would be magnitude 8.5 or maybe even a little bit larger. 캘리포니아주 북서부 포인트 레이에스 국립공원. 대자연의 고즈넉한 숲속 산책로에 어울리지 않게도 지진 안내판들이 서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울타리 2개가 눈에 띕니다.
100여 년 전 이 울타리들은 하나였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단 몇 초 만에 단층이 움직였고 반토막이 난 울타리의 한쪽 부분이 7m나 밀려난 겁니다. 저쪽으로. 파란색 말뚝들은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북미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활성 단층이 지나가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California is at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North American plate and the Pacific plate, and in most of California, they're sliding past each other. So the San Andreas Fault is that boundary between the two plates, and it's our major fault. But in California, the faults are more complex. There are many small faults that also cause earthquakes with a lot of damag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state, we have a subduction zone similar to that in Japan, and that's also part of the Ring of Fire. 캘리포니아주는 남한 전체 면적의 4배나 되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지역 대부분이 모두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1838년, 1857년, 1906년, 그리고 최근에는 1989년까지 캘리포니아 대지진의 주기는 짧게는 20-30년, 길게는 50년에서 100여 년에 이릅니다.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대학교. 평화롭게만 보이는 대학 캠퍼스 아래로 대지진을 일으키는 거대한 단층이 지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이 단층의 이름은 헤이워드 단층입니다. 헤이워드 단층에서는 1864년에서 1889년 사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4차례나 발생했고 1868년 10월에 규모 7.0 지진에서는 30명의 사망자와 35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UC 버클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이 무너지고 대학 건물 벽이 갈라졌습니다. 대학의 상징이었던 버클리 스타디움에는 지금도 당시 지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진 연구기관 중 하나인 버클리 지진연구소는 미 서부의 치명적인 지진 단층인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헤이워드 단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So BSL is a research lab here at UC Berkeley, and we have a group of seismologists that are studying all aspects of solid earth science and earthquake science. And then we also run seismic networks and geodetic networks across Northern California, so we can be continually monitoring what is going on in the earth, detecting earthquakes, detecting motions, so we can better understand what kind of hazards we might face in the future. 헤이워드 단층은 샌안드레아스 단층보다 더 위험합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비교적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데 비해 샌프란시스코 동쪽과 버클리, 오클랜드, 리치몬드, 산호세 등 미국 서부의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헤이워드 단층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5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지진연구소는 향후 30년 이내에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20%, 헤이워드 단층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3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arthquakes. But I think the reality is that we don't see ourselves being able to do it in the foreseeable future. We now understand that the earthquake rupture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And of course, we have thousands of small earthquakes every day. And it's just on one day, one of those earthquakes is going to grow to be a big earthquake that will really make a difference. So the chances of us being able to predict that a day ahead of time or a few days ahead of time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foresee happening right now. That's why we think earthquake early warning is really very important, because it does allow us to have some kind of warning before the shaking.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지진은 그저 공포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지진 이후 미국에는 지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지진학회가 탄생했고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목조나 벽돌보다는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이 없던 시절 샌프란시스코의 집들이 지진에 견디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흔들림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집들을 나란히 붙여서 짓거나 버팀목을 세우는 정도였죠. 지진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시절, 지진은 단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지진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공포는 어느새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지진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California has a seismically designed building code. It's actually very clos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building codes. Every time we have an earthquake, we learn from that earthquake to improve the building codes in a cycle of perhaps 5 years. So 5 years after Northridge, we added new information to the building codes. 아이들이 견학으로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 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입니다. 이곳 한편에 지진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906년 대지진 당시의 사진들과 지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모형들, 여기에다 지진 시뮬레이션 장비까지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교육 장소입니다. It goes through the geology of Earth. It goes through how the shifting continents affected the evolution of life on Earth, including kangaroos, ostriches, plants, etc. And then it gives you a simulation of earthquakes over there, where you can feel a recreation of the 1989 and 1906 San Francisco earthquakes. And finally, it gives you tips to be prepared, what to do before, during, and after an earthquake. 지진 체험관에는 작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실제 지진 발생 상황과 똑같이 정전이 되면서 사방이 캄캄해집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놓았습니다. 체험관 바깥쪽에는 비상 조명과 통조림, 물 등 지진 발생 시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is make a game plan with your family. The second is get a kit. So this preparedness kit can include things like water and food and a hand crank radio and things like that. The third is to secure your home. So walk around your home, maybe strap things to the wall, make sure things can't fall over. The fourth is during an earthquake, just drop, cover, and hold on. 캘리포니아주로 대표되는 미국 서부 연안은 지질학적으로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대에 속합니다. 불의 고리. 남미의 칠레와 페루에서부터 시작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알류산 열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솔로몬 제도까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지진대 모양이 흡사 고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80~90%가 불의 고리라고 불리우는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본 센다이 동쪽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이 초대형 지진은 일본 본토 혼슈를 송두리째 동쪽으로 2.4m나 밀어냈습니다. 사망 15,000여 명, 실종 2,700여 명, 경제적 피해 규모 200조 원. 일본은 1년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수십 차례나 발생할 정도로 지진이 일상이 돼버린 나라입니다. 사실상 일본 전역이 지진 발생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最大の地震というのがついこの間起きましたので、あれがやはりその一番代表的な地震という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日本の、過去、1000年で最大の地震というのが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です。ああいう感じのプレートが沈み込んで、それが跳ね上がる形で起きる地震が日本では典型的な地震と言っていいです。 일본 혼슈 중부 기후현. 밭 한가운데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제방이 눈에 띕니다. 사람이 쌓은 제방이 아닙니다. 지진 단층이 만들어낸 대지진의 흔적입니다. 1891년 10월 28일 규모 8.0의 대지진이 기후현을 강타합니다. 사망자 7,200여 명, 부상자 17,000여 명, 14만여 채의 가옥이 붕괴되고 8만여 채의 가옥이 반파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지역 주민의 후손이 아직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倒れた時に私の父親も、当時、明治20年の生まれで、ちょうど地震が起きた時は4歳でしたけど、その時にまだ子供でしたけども、寝ておったら地震で、もう直下地震ですので、どんどんやるうちにタンスの下のとこまで、転がっていって、そしたらその時にタンスが倒れて、この引き出しが下へ倒れてきて、そこの間で助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私がおるのもそのおかげだと思っております。 노비 지진이라고 불리는 이 지진은 규모로만 따지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관동 대지진을 능가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당시 지진을 느낄 수 있었던 유감 반경은 880km로 북쪽 센다이 이남의 일본 전역에서 지진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これが断層の本当の断層です。で、当時のままでほとんど当時のままで残ってると思いますけど、これが 6メートル隆起したところで、ちょうどこのところが下にあった。これ地震の同時にこれだけ上がってきたという場所ですね。これがだいたいこのような状態で1キロぐらいは続いておったということです。 대지진의 여파는 2달 동안이나 계속돼 12월 말까지 여진이 2,300여 회나 관측됐습니다. 기후현은 지진 단층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단층의 단면을 수직으로 잘라놓은 단층 관찰관에서는 6m나 솟아오른 네오단위 단층, 일명 미도리 단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その頃当時、ここの土地はあそこの6メートルの岩盤が実は0メートルのところにあったと。それが地震と同時にわずか何秒間のうちに6メートル隆起をしたと。これはずっと全部この一帯三角地帯三角の形に隆起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れでこの隆起するときに地震が発生したと。 일본은 지형학적으로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그리고 필리핀판으로 불리는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바로 일본 앞바다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평양판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대륙판입니다. 이 거대한 대륙판이 아시아 대륙 동북부 지역에 압력을 가하면서 유라시아판을 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생대 쥐라기 때부터 1억 8천만 년 동안 작용하고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日本ではですね、昨年1年間に M3 マグニチュード3以上の地震がですね、1万個以上発生しました。で、そのうちですね、M5 以上の地震はですね、200個起きました。 일본의 동해를 의미하는 도카이 해역에서는 대지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기 684년을 시작으로 887년, 1096년 대지진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200년마다 되풀이됐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도카이 지진은 1498년.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규모는 8.4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1605년에는 7.9 규모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고, 이어서 1707년에 발생한 도카이 지진은 규모 8.6,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1854년의 도카이 지진은 규모 8.4, 이때도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北の地震が起きる前、我々が一番大きい地震と考えていたのが1707年の宝永地震、宝永大地震というものですね。それは、東海から南海までが一斉に地震を起こすというタイプの地震で、それも同じプレートが沈み込んで跳ね返るタイプの地震という意味では東日本大震災と同じもので、日本で起きる典型的な超巨大ですね。超巨大地震と言えます。 마지막 대지진이 발생한 1854년 이후 지금까지 도카이 지역에서는 150년이 넘도록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더욱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150년이라는 지진 주기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언제 대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카이 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88%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다 2009년 도쿄와 관서 지역까지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졌습니다. 도카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겁니다. この地域ですね、昔から何万年もの間ですね、100年から150年に1回ですね、大きな地震を引き起こしてきた場所で、その中でこの静岡県付近の場所ではですね、前回起きてから150年以上すでに経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のまま起きない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いずれ起きるんですけども、それがいつの時点になるかというのはまだそう予想がつかない。 일본의 남해를 지칭하는 난카이에서도 심각한 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 지진의 추정 규모는 9.1. 사망자는 최대 32만 3천 명. 피난민 수는 9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남서쪽 해역에 걸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220조엔,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액의 13배, 1995년 한신 대지진의 23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오사카의 피해액이 24조엔으로 가장 크고, 시즈오카현 19조 9천억 엔, 미에현 16조 9천억 엔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ですね、その今心配している東海から東南海、南海と言われているその地震というのは、
日本のですね西南日本西側半分の中で起こるとしては最大と考えられている地震でマグニチュード9くらいになるかもしれない。つまり2年前の東日本の大震災ともう同程度の地震になりう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난카이 해군은 일본 태평양 연안의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까지 약 750km에 걸쳐 있는 해저 지형입니다. 태평양 쪽의 필리핀판과 대륙판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진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確率的にはですね、50年以内くらいこれから先ですね50年以内くらいには、起こる確率がですね、無視できないくらいの確率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ですからいつと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私たちが生きているか、生きているくらいの間に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そのくらいの状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지진에 대한 공포는 일본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지진 조우기 경보 수준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지진 감지 시스템은 지진 발생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망을 통해 주요 방송사에 제공하고 방송사는 지진 발생 사실을 국민들에게 즉각 통보합니다. 基本的に全部オンラインでつながってますので、震度計で感知している場合ですね震度3以上があれば震度速報という形でですね、すぐさま1分以内にですね お伝えします。それからその後ですね地震計でいろいろデータが集まってきた後そのデータを、こちらの部屋でですね解析した震源、については、その後ですね、2、3分ぐらい経過してでその中で津波警報を出す必要があるような場合ですねその場合は3分以内2分半程度をめどにですね出すようにし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벌써 수년째 난카이 해역 심해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수 심해 굴착 장비를 이용해 해수면에서 1000m 이상 되는 지점에 구멍을 뚫은 뒤 암석을 채집하고 계측기를 매립해 지진을 관측하는 작업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だいたい大まかに言って海水面から10キロくらいのところまでが掘れ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だから海底面までが5キロくらいあるから、海底面からさらに5キロとかそんな感じですね。それくらいの穴を掘ってそこにあるものを取るというそういうための船です。でもちろんそういう掘った穴に例えば計測機器を埋めてそこで観測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もできます。で南海では地震を起こす断層を掘り抜くということを目的として長いこと掘削作業が進められています。まだ残念ながら到達してませんが。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불행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진 때문에 지구상에 탄생할 수 있었던 섬나라였습니다. 지구는 커다란 축구공과도 같습니다. 축구공이 여러 조각의 가죽을 꿰매어서 만든 것이라면 지구는 여러 개의 지각판을 얼기설기 붙여놓은 또 하나의 축구공입니다. 지구상에는 매년 50만 개가량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은 10만 건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오랜 세월 동안 지각의 움직임으로 축적됐던 스트레스가 균형을 잃으면서 발생합니다. 지각이 서로 어긋나면서 튕겨 나가거나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지구의 구조적인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구조 지진입니다. 진원의 깊이에 따라 70km 미만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과 70에서 300km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발 지진, 그리고 300km 이상 깊이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으로 나눕니다.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지진 규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피해도 커지지만 깊이가 얕아질수록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똑같은 규모의 지진 5짜리가 규모 5짜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깊이 20km에서 발생하느냐 깊이 5km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지표에서 받는 피해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0년 IT 대지진은 지진 발생 시 진원지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규모는 7이었지만 지표면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반도 북쪽 끝단에 있는 지역에서는 태평양판이 이 하강을 해서 700km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규모 7.5, 7.6 지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 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하는 보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에 반해서 규모 5나 6만 되더라도 이 지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진들이 자주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라이스처치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6.3이었습니다. 이런 지진이 도심 가까이서 발생을 하고 깊이가 10km 내외로 발생하는 경우에 당시에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까운 라킬라 지진 같은 경우 이탈리아 라킬라 지진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6.3이었는데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이탈리아마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지진은 인류에게 최악의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순식간에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지진 안전지대일까요? 최근 30년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는 이렇다 할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백 년 전 한반도의 지진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위협적이었고 1000년 전 한반도의 지진은 한꺼번에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강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활성 단층도 많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그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은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지진이 나지만은 그러나 지진 안전 지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는 규모 1에서 2 사이의 지진이 1년에 수백 건씩 발생합니다. 지진계로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규모 2에서 3 사이의 지진은 1년에 수십 건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직접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지진입니다. 피해도 없고 더 큰 지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1년에 대여섯 건 정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측망이 뭐 20개에서 127개 정도 지금 현재 늘어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지진도 분석할 수 있고 또 먼 곳에 일어나는 작은 지진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기술이 좋아졌거나 분석 기술이 좋아해서 이런 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규모 4의 지진은 어떨까요? 지진 규모가 4에 도달하면 규모 3일 때와 비교해 위력이 32배나 커집니다. 지진 규모가 5가 되면 규모 4일 때와 비교해 또다시 32배. 그러니까 규모 3의 지진에 비해서는 1000배나 큰 위력을 갖게 됩니다. 규모 5의 지진은 5년에 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규모 6이나 규모 7의 대지진은 수십 년, 수백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규모 5 정도 5 이상의 발생했던 지진들이 다 해역 지역이나
아니면 산간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그 정도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곳에 만약에 규모 5 내외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건물 붕괴가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이제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진의 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도 길어집니다. 작은 지진은 자주 발생하지만 큰 피해가 없는 반면 대지진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한 번 발생할 뿐이지만 그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높은 파도의 파장이 낮은 파도의 파장보다 훨씬 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주기가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대지진은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1978년에 홍성 지진이 나가지고 한 40년 동안 지진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의 지진이 15, 18세기에는 1년에 1,000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판내부 지진은 어떤 기간에는 굉장히 활발히 지진이 나다가 그다음에 한 1000년, 2000년 동안 조용한 지가 있어요. 지금 지진이 안 나오는 것은 지진, 판내부 지진의 활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지구의 가장 겉표면이 되는 지각은 삶은 달걀로 비유하자면 껍질 정도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직경 6,400km 중에 지구의 두께는 기껏해야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지각을 통과해야 그 아래에 있는 맨틀과 외핵, 내핵을 만날 수 있는데 인류의 탐사 위치는 이제 고작 지각의 맨 겉부분, 지구의 껍질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동해가 갈라지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반도 북쪽과 남쪽이 북중급판과 남중급판에 각각 속해 있어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주라기 시기라고 하는 중생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대가 한반도 이 중심부 어딘가를 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환경이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지각 구조가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진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도시가 잠기고 폭풍이 불면 집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진도 강도가 커지면 피해가 발생할 뿐입니다. 지진은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래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지구의 자연스러운 운동 현상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숨을 쉬듯 지구도 호흡을 하는 거죠. 지구는 인간과 똑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늙어갑니다. 대지진은 늘 그래왔듯이 수백 년을 주기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단지 인간이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규칙적인 현상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은 이미 수억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인간은 불과 몇백 년 전에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터를 잡았을 뿐입니다. 지진은 지구의 탄생과 함께 수십억 년 전부터 지구에 있었던 자연현상입니다. 지구의 에너지 흐름의 한 흐름이거든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것 같이 지구도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방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지진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이걸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안전 대책이 세워진다면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1000년 전, 수백 년 전에 그러했듯 지진은 언젠가 다시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그 옛날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을 수도 수백만 명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역사는 지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긴 휴식에 빠져있던 한반도가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부산 연안 120km 지점에서 강진 발생으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들이 몰려듭니다. 자, 현재 시간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고가 사다리차와 헬리콥터가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건물 옥상에서는 들것에 실린 환자가 밧줄에 매달려 내려오고 다급해진 사람들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립니다. 물론 실제가 아닌 훈련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지진으로 불이 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이 날 정도로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었죠. 지진학자들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리히터 규모 5.0부터라고 말합니다. 그 5.0 지진은 약간의 피해가 있습니다. 담벼락이 금이 가거나 또 그 허술한 집이 무너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상청에서는 약 4.5에서 5 정도의 어떤 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약간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지진계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78년의 일입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8년 9월 16일) 속리산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3주 뒤인 10월 7일 홍성군에서 규모 5.0 지진이 또다시 발생. 이번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까지 다쳤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2차례나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던 막연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79년부터 지진 관측을 했습니다. 78년, 79년부터. 그때 이제 홍성 지진이 나가지고 홍성 지진을 날 때 우리나라 지진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그 이듬해부터 지진을 관측했던 거고. 사람들은 지진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되풀이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큰 규모의 지진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주기로 되풀이되어 온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피해를 줄 만한 규모의 지진은 대략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주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8년도 이후로 한국에서는 과학적인 지진 관측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이 30년의 기록을 보면 리히터 규모 3 정도가 1년에 10회 내지 15차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4 정도가 1년에 매년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5 정도의 규모는 10년 내지 15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지진의 주기는 지진의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빈번한 일본은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2011년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던 동일본 대지진도 일정한 주기를 두고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었던 지진입니다. 2006년에 작성된 일본 문부과학성 지진조사 연구 추진본부의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향후 30년간 일본의 주요 내륙 단층대와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보여주는 일본 지진 위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미야기현 앞바다 M7.5, 99%라는 수치가 눈길을 끕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킨 곳입니다. 지진학자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대지진들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되풀이된다는 학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서기 900년대에 큰 지진이 한 번 발생했던 기록이 이미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약 1000년 만에 이번에 발생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일본 토호쿠 지역에서는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약 1000년에 한 번씩 반복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천성 지진도 그 지역 같은 경우 2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 도카이 지진과 난카이 지진은 역사적인 주기를 두고 반복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지진입니다. 발생 주기는 100년에서 150년. 지진 규모는 7이나 8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지진입니다. 일본 서남쪽 태평양에서는 필리핀판이 난카이 해곡을 따라 일본 열도의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판은 1년에 5cm의 속도로 일본 열도를 밀어붙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 열도를 밀어붙이는 힘은 5m에 이를 정도로 응력이 축적됩니다. 이 정도의 응력이 축적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육지가 바다 쪽으로 반발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을 계속해서 침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결국 거대 지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東海に関しては、基本的には1944年と46年に起きた地震の際に、破壊し残りみたいな領域があるということが、30年前40年くらい前に、分かりました。でそれによってある意味長期予測が立てられたわけです。で、実際にはその直前に何らかの異常が出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でその何らかの異常というのは、地震活動の異常もしくは地殻変動の異常です。400년 만에 재발한 대지진도 있습니다. 고베 대지진입니다. 사망자 6,300여 명, 부상자 2만 6천여 명, 이재민 20만 명, 재산 피해 14조 엔.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15km 아래 지점이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효고현의 이와지섬 북쪽을 진원으로 발생한 규모 7.2의 지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확히 399년 전인 1596년 1995년 지진과 비슷한 규모인 7.5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사람들은 1596년 관서지방에 대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토와 오사카, 고베 지역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이 근거 없는 믿음에 확신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베 대지진은 일본인들에게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습니다. The Sea of Japan also has earthquakes, fairly shallow. So Japan is in a subduction zone, and there's a lot of stress in the plate above subduction zones because of how the plates interact there. So there are different regions of different kinds of earthquakes that happen in the Sea of Japan, for example.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속도 면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속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단 몇 초 만에 지진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진 계측기가 진동을 포착하는 데 3초, 지진 진동을 계산하는 데 4초, 지진 정보를 분석해 경보를 발령하는 데 3초가량이 소요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지진 발생 지점과 규모, 추정 진도를 파악하는 데 10초, 지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1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일본 다음으로 지진이 많은 미국과 대만의 경우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20초에서 40초 정도 수준입니다. 緊急地震速報、気象庁が行っている緊急地震速報というのはですね、これは地震が起きた後、地震による強い揺れが、周りに、放出された後にその地震波を早期に捉えて、その地震がですね大きなものになるんであれば、それがお知らせするという、情報のことなんですけども、ですのでいかにですね、早い地震波の早い段階でその、地震波がですねどれだけ強い揺れを及ぼすのかっていうことを予測することが非常に重要で、そういうことで、誤報とかあるいは規模の違いを、減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になるかと思います。 현재로서는 지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법뿐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그럴 여유조차 없다면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지진학자들의 최종 목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지진이 발생할 위치와 규모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진이 닥치기 전에 최소한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 분석 결과 사망자의 80% 이상이 건물 붕괴로 인한 압사와 질식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지진으로 인한 화재 사망자는 10%에 그쳤습니다. 만약 지진 발생 사실을 30초만 먼저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것이고 지진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가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まず地震が起きた時の起きる前の準備が大事になります。それはまずやっていただきたいのは家具の固定です。まず一番怖いのは寝てる時に地震が起きた場合、これはもう人間寝てますから意識がないので家具に倒され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かつてもう18年ぐらい前に起きた阪神・淡路大震災というの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地震の死亡した方の原因は建物の倒壊あるいは家具に潰されて亡くなった方というのが非常に多いです。ですのでまず家具の固定をしていただきたい。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집 밖으로 대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주택의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황급하게 1층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1층 쪽이 더 많이 붕괴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리에 나와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길 한복판에 서 있지 말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을 만한 건물을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それから逃げる時にはお家の中から出ていく時にはガスの元栓それから電気のブレーカーはきちんと止め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っていうのは復旧をした時に後で電気が通電をしたことが原因になって火災が起きることもあります。
ですのでそういった災害が起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最初は自分の身を守ってください。まず台所にいるからといってすぐ火を消すよりもまず自分の身を守って揺れが収まってから火を消し、逃げる時にはブレーカーですとかガスの元栓をきちんと止めていただく。そうすると次の災害が起きにくくなります。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실시간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주민들에게 지진 정보가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지진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할까? 답은 지진파에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여러 종류의 지진파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지구 내부의 물질을 통과하는 지진파가 있는데 P파와 S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P파는 진행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면서 힘을 전달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나 악기를 다룰 때 발생하는 음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P파는 지각 내부에서 초당 6에서 8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진파 중 가장 빨리 지진계에 기록됩니다. 이 때문에 프라이머리 웨이브의 앞 글자를 따 P파로 부릅니다. P파와 달리 S파는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전달 물질이 이동합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물결치듯 움직이는데 지진이 발생할 때 P파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도착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웨이브, S파라 부릅니다. S파는 이동 속도가 초당 3에서 4km로 P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린 대신 지진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바로 이 S파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도달하는 P파를 감지해 실제로 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P파와 S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속도의 차이는 불과 수십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초 때문에 지진 발생 지역에서는 생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 고속 열차가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진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열차의 탈선을 막기 위해 달리는 고속 열차를 세우려 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최소한 1분 30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진 예보는 1초를 다투는 전쟁입니다. UC 버클리 지진연구소 박사과정의 칭카이 연구원. 칭카이 씨는 현재 실리콘밸리의 도이치 텔레콤과 공동으로 야심찬 프로젝트 한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위치를 파악하는 GPS와 함께 세로 방향인지 가로 방향인지를 스스로 인식해 화면 방향을 보정해주는 중력 센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속도의 변화나 충격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는 주로 전화기 화면을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 회전시키거나 게임을 할 때 사용돼 왔는데 이 센서를 지진 진동을 감지하는 데 활용한 겁니다. So when you use a smartphone and when you change the orientation of the smartphone and the screen will change with it automatically. So this is because they installed the accelerometers inside the smartphone. And then we realized that we can use these accelerometers in the smartphones to detect the shaking of the ground.
So this is the principle of this idea. We use smartphones to detect the acceleration of the ground, so that we can detect whether it's an earthquake or not. Then we developed the algorithm to try to filter out all the other human activities. So we developed the pattern recognition algorithm, which we can recognize earthquakes from other activities. 화면상의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달릴 때의 진동을 표시한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걸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버스나 차에 탑승했을 때의 진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진 발생 시의 진동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른 경우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여줍니다. 모의 테스트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진 감지는 99%가 넘는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버클리 지진연구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험을 거친 끝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스마트폰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o our currently thinking is that so during this year we will roll out the app to the market, and then we have thousands of users in the Bay Area first, because we still need to test, and also we need collecting more data to refine our parameters of this algorithm. And then after that, probably next year or the following year, we will extend this to the whole world, and probably you can get the app from the Google Market. Yeah. 연구진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진 정보가 축적이 되면서 지진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 몇 초라도 먼저 알게 되면 대피 공간을 찾거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수단을 멈춤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If you have a few seconds of warning, is it really useful? Well, as an individual, you want to just duck cover and hold on. So take cover under a sturdy table, and having a few seconds means you can be under that table before the shaking starts. But also when you have automated control systems, you can start to reduce the impacts of earthquakes. So the BART system in the Bay Area, the train system, they get our alerts and they bring the trains to a stop. So that will reduce the chances of derailments during earthquakes. If you have some kind of hazardous manufacturing facility, chemical plant, things like that, you can isolate hazardous chemicals so you have smaller spills. And again, you can have workers move away from these hazardous kinds of locations.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중국 허페이성 탕산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공식 사망자 숫자만 24만 명. 중국 정부의 보도 통제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가 은폐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는 60만에서 8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대 규모의 지진 피해로 불립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중장기 예측을 통해 탕산 지역에 머지않아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발생 시점에 임박해서는 미처 대피 명령을 내리지 못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년 전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975년 2월 4일 랴오닝성 하이청. 당시 지진의 규모는 7.2. 큰 피해가 났지만 사망자는 탕산 지진의 200분의 1 수준인 1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지진 발생을 예측하고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덕분이었습니다. 하이청 지진의 경우에는 대지진 발생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전조 현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지하수의 수위가 급격히 변하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지면의 경사도가 변했습니다. 한겨울에 뱀떼가 도로로 기어나와 얼어 죽고 말이 날뛰기도 했습니다. 대지진 발생 전날에는 장기간의 지진이 없었던 지역에서마저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부는 2월 4일 오전 10시 반에 지진 예보를 발령했고 저녁 7시 30분 대지진은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도 그 하늘에다가 이렇게 관측기구를 띄워가지고 풍향, 풍속, 뭐 기압을 다 재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에 작동해가지고 일기예보를 내도 틀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의 경우는 말이죠. 땅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땅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예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진 조기 경보 체제는 그 지진 예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이청 지진은 지진을 미리 예측한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1년 간격을 두고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나란히 발생했지만 예측에 성공한 지진과 실패한 지진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일본 큐슈대학 지진화산연구소.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큐슈대학 지진화산연구소는 큐슈 지역 전역에 설치된 감시망을 통해 지진과 화산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큐슈 전역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설치된 관측망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돼 일본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지진 화산 관측소와 정보를 교환합니다. 지금까지 큐슈 지역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큐슈 북쪽인 후쿠오카 북서 해역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5년 3월 20일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 해협을 건너 부산과 경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감지된 지진 진동은 규모 4에서 6 사이.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와 대형 건물이 흔들리고 놀란 시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큐슈 북쪽과 대마도 앞바다에서 시작된 쓰나미 주의보는 제주도와 동해, 남해안까지 확대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큐슈와의 거리는 200km 정도. 서울 부산 거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일본 규슈 지역의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ですね、2005年ですねに、九州の玄界灘福岡市の、北側の海の中で、マグニチュード7という大きな地震が発生しました。でそういうことはやっぱり今後もですねあり得ると。でもっと言えば数百年という規模で後ろに遡れば韓半島でも被害地震が起きてますから、やはり、九州の北西部から韓半島にかけての地域は発生頻度は低いけども発生しない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やはりきちっと観測をし続け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大切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큐슈 지역은 일본 최대 화산 지역입니다. 나가사키에는 운젠 화산이 있고 구마모토에는 아소산이, 가고시마에는 사쿠라지마 화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분화할 수 있는 화산이 100개가 넘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이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강한 활동성을 보이고 있는 화산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이 처음 분화한 것은 1914년. 2009년과 2010년, 2011년 잇따라 분화하면서 대폭발의 전조를 보이더니 지난해 100년 만에 또다시 폭발적인 분화를 일으키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폭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폭발의 규모. (100년) 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던 대폭발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1914년 1월 12일에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을 다이쇼 대분화라고 부릅니다. 화산 폭발로만 58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경 200km 지점에 7.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다시 35명의 지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분출된 용암은 가고시마 앞바다로 흘러들어 섬이었던 사쿠라지마를 육지와 연결시켰습니다. 현재 사쿠라지마 화산은 80% 이상의 적중률로 분화 시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산 집안의 경사도와 팽창 현상을 정밀하게 관찰해 분출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今私たち桜島で観測してますと、桜島はこう山が膨らんできてるんですが、その膨らみ具合から地下にどのくらいマグマが溜まってるかっていう、マグマがどのくらい溜まったかってことが大体推定できるんですね。でそれを見ると、もうですね、現在ほとんど100年前の1914年の直前ぐらいのレベル、そのくらいの量のマグマが桜島の下にですね、溜まりつつあるという証拠がを得てますということから、桜島はですね、今しょっちゅう小さな噴火毎日のようにしてますけども、1900年前くらいの大きな噴火もですね、これから先20年30年以内くらいにはそういう噴火をする可能性が高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多くの研究者は考えています。 지진과 비교하면 화산 폭발의 조기 경보는 훨씬 현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홋카이도에서는 화산 폭발 시기를 일주일 오차 이내에서 예측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화산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분화할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은 분화 직전 화산성 지진을 동반하는데, 이 지진의 진원을 정밀하게 파악하면 화산의 분화 지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예측과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에 대한 예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분화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모든 화산을 활동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활화산만 108개에 달합니다. 활화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화산 대책을 미리 검토해 분화 시 정보 전달과 피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화산의 활동성은 6단계로 나뉩니다. 레벨 0은 장기간 화산 활동에 징후가 없는 단계. 레벨 1은 조용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단계. 레벨 2는 약간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단계를 가리키고, 레벨 3은 소규모에서 중규모의 분화 활동을 보이는 화산. 레벨 4는 중규모에서 대규모의 분화 활동을 보이는 화산. 레벨 5는 매우 대규모의 분화 활동을 보이는 화산을 말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더 나아가서 화산 위험 지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30여 개의 화산을 분화 양식이나 화산 쇄설류와
용암류의 유무와 도달 범위, 화산재의 퇴적량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나라도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진 발생에서 지진 정보 발표까지 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실제로 지진 정보를 제공받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지진 연구를 시작한 미국이나 실시간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10초 이내에 지진 위험 경보를 내려서 이제 그걸 대피하고 대책을 세우게끔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 피해 발생도 많고 피해도 많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이런 분야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현재 그 몇 년 전부터 지진 조경보 체계를 실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 시험 평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 지진 조기 경보를 연구해서 적용하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조기 경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내지 3년 내지 5년 후면은 이것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단계에 진입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라는 거대한 지각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 구조론에 따르면 대지진은 판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할 뿐 이 같은 판의 내부 지역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판의 중앙 부분에서도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사례를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6년 중국 탕산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은 판의 가운데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지진 발생 단 23초 만에 20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응력이 어떻게 쌓이냐면 판의 경계부로부터 충돌된 힘들이 지속적으로 작은 양이긴 하지만 유입이 이루어집니다. 이 유입된 양들은 판 내부 환경에 아주 조금씩 쌓이게 되고 이 누적된 양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 지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빈발하지 않고 그다음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인터벌도 굉장히 길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이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이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는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화면은 서기 27년부터 1810년까지 1800년 동안 한반도의 역사 지진을 그래픽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도상에서 붉은색 동심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진도 9에 해당하는 지진, 보라색 동심원이 8에 해당하는 지진입니다. 지난 180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진도 9에 해당하는 지진이 12번, 8에 해당하는 지진이 19번, 5 이상의 지진은 389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을 실시한 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진 발생 현황입니다. 지도에서 초록색 동심원은 규모 3에서 4까지의 지진을, 보라색은 4에서 5 사이의 지진을, 붉은색은 규모 5에서 6 사이의 지진을 나타냅니다. 최근 35년간 한반도에서는 규모 3에서 4 사이의 지진이 255차례, 규모 4에서 5 사이의 지진이 34차례, 규모 5에서 6 사이의 지진이 5차례 발생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진 발생 지역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경상도 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단층대들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위성지도상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고 거대한 단층이 눈길을 끕니다. 폭 1km, 길이 170km, 양산 단층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시작해 양산 단층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울산 단층이 눈에 띕니다. 울산 단층 바로 아래쪽에서는 일광 단층과 동래 단층이 역시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은 한반도에서 가장 활동성이 강한 단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0년 전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경주 지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추정입니다. 지진은 활성 단층에서 난다는 게 지진학의 기본적인 예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진학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활성 단층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 주변에는 10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입니다. 한반도에서 활동성이 가장 강한 단층 지역에 원전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셈입니다. 많은 지진학자들이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을 활성 단층이라고 보고 있지만 활성 단층은 존재 자체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활성 단층의 존재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결부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활성 단층에 관해서는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의 나라마다 그 활성단 기준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거의 180년 안에 한 번이라도 운동한 단층은 다 활성단층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어떤 활성단층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기준을 따르는데요. 미국 기준에 의하면 5만 년에 한 번 또는 50만 년에 2회 이상의 지표 또는 지표 근처에 변이를 일으킨 단층, 또는 이 단층과 우리가 계기 지진 자료에서 얻어지는 지진 자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확인되는 단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성 단층이라고 한국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활성 단층은 지금으로부터 3만 5천 년 전 이내에 1회 이상 지진 활동이 있었거나 50만 년 전 이내 2회 이상 지진 활동이 있었던 단층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활성 단층에 원전이 들어설 경우에는 예상되는 최대 진도 등을 평가해 원전 설치 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So in case of a normal building, a building like this one, we expect the lifetime of the building to be 50 or maybe 100 years. So we design to the level of shaking that we expect in 50 or 100 years. In the case of a nuclear power plant, we hope for a much longer time of safety. So most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S are built to a design period for 1,500 years. So a much higher level of earthquake recurrence time and therefore a much higher level of acceleration. They're not designed to withstand earthquakes, but they're designed to withstand acceleration at their site of a certain level. 최근 지진학자들은 중국의 대지진들 가운데서도 북중국 지계와 남중국 지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중국 지계와 남중국 지계 사이에 충돌 지계가 존재하는데 이 충돌 지계가 한반도의 어디를 지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도
중국 대륙에서 출발한 응력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지기가 있고 북중국지기가 있고 그 사이가 충돌지기입니다. 큘링 따베이 벨트라고 하는데 이 벨트가 한반도로 연장될 것이라고는 지금 지질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연장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진과 단층의 세계에서 인간이 그어놓은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판의 경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도 무의미합니다. 대륙 지각이 암석으로 덮여 있고 해양 지각이 바닷물로 덮여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지구의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지각판은 크게 13개로 나뉩니다. 2개 이상의 지각이 충돌하게 되면 그곳에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력이 계속 쌓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까지 쌓였던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는 매일 8천여 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지구상에서 1년에 5만 번 정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1년에 100여 건이 발생합니다. 수억 년 전부터 일본은 한반도와 함께 유라시아판의 일부였습니다. 단지 일본은 판의 경계에 조금 가까운 자리에, 한반도는 조금 멀리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땅속 수십 킬로미터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는 늘 진보해왔고 상상도 못하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これは難しいところで、昔にもその現在実用となっている技術で過去に不可能であることが証明されたことっていっぱいあるんですね。例えば、鉄は空を飛べないとかいうのが昔科学的に証明されたっていう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飛行機バンバン飛んでますから、そういうふうに昔のその当時の知識によって不可能と断定されたことが後でできちゃうってことは確かにあるんです。だから難しいですけれども、今非常に望みが薄いというのは確かです。はい。Of course, this is the purpose we try to do research on this. Actually, so when an earthquake occurs and it generates a P wave and S wave, and then we detect the P wave, and because P wave travels faster with less energy, but the S wave travels slower but with more energy. It's more damaging. So we detect the P wave, and then before the S wave hits us, then we can send out messages to warn people to get prepared for this large shaking. So this is exactly the purpose we try to use smartphones. Because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 태풍이 올 거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태풍이 올 것을 알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 후에 어디로 오고 뭐 일주일 지나면 어디로 온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듯이 100년 전의 기술로는 못했던 것이 현재 기술로는 가능하듯이, 아마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서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지진 예보입니다. 내일은 동해남부 해안을 따라서 규모 2.0에서 3.0 사이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큐슈 북쪽 바다에는 내일 새벽쯤 규모 6.0에서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